시장에서 깡패들이 쫄깃하다며 성희롱한 여성이 알고 보니 UDT 출신 투스타 해군 사령관이었던 역대급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해의 파도는 유난히 거칠었다. 대한민국 해역의 최전선, 북쪽의 그림자와 숨막히는 대치를 매일같이 이어가는 곳.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의 공기는 늘 팽팽한 활시위 같았다. 그 활시위의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이 바로 함대 사령관, 해군 소장 천유진이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수많은 수식어가 붙었다. 해군 사관학교 수석 졸업, 여성 최초의 해군 특수전전단 UDTSEAL 팀장, 그리고 현재 최연소 함대 사령관. 그녀의 경력은 말 그대로 강철이었지만 정작 그녀의 외양은 그 무시무시한 이력과는 정반대였다. 잡티 하나 없는 흰 피부, 긴 생머리를 단정하게 묶어 올린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를 가늠하기 힘든 앳된 얼굴. 사람들은 그녀를 동안 사령관이라 불렀다. 하지만 그 부드러운 미소 뒤에 숨겨진 적의 심장을 꿰뚫는 특수전 요원의 냉철함과 함대를 지휘하는 제독의 무게감을 아는 이들은 많지 않았다. 오늘은 그녀에게 몇 달 만에 찾아온 귀한 휴가 첫날이었다. 군복 대신 편안한 회색 운동복 상의와 검은색 트레이닝 바지를 입은 그녀는 사령부 근처의 거대한 재래시장 평택 통복시장을 찾았다. 훈련과 작전으로 삭막해진 감각을 사람 냄새 나는 이곳에서 되살리는 것이 그녀만의 휴식 방법이었다. 아이고 총각, 아침부터 어딜 그리 바삐가. 생선떨이. 오늘 잡은 광어가 10,000원. 시장은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꿈틀거렸다. 고소한 기름 냄새, 비릿한 생선 냄새, 구수한 떡 냄새가 뒤섞여 활기를 뿜어냈다. 천유진은 사람들 사이에 섞여 천천히 걸었다. 방금 튀겨낸 꽈배기를 한 입 베어 물자 작전 상황실의 모니터 불빛과는 다른 따뜻함이 온몸에 퍼졌다. 그녀는 시장 가장 안쪽 오래된 맷돌로 직접 녹두를 가는 빈대떡집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그 옆 구석진 곳에서 작은 좌판을 펴고 앉은 노파에게 시선이 머물렀다. 할머니, 떡 좀 볼게요. 노파는 박봉래라는 이름의 상인이었다. 그녀는 매일 새벽같이 나와 직접 찐 쑥개떡과 인절미를 팔았다. 주름진 손으로 정성껏 떡을 담는 노파의 모습에서 천유진은 오래전 돌아가신 자신의 할머니를 떠올렸다. 아가씨, 인물이 참 곱네. 이 쑥개떡 맛보고 가. 오늘 쑥이 참 좋아. 박봉래 할머니가 덤으로 쑥개떡 하나를 건넸다. 천유진이 옅은 미소를 지으며 지갑을 여는 순간이었다. 아, 씨발. 오늘따라 장사 더럽게 안 되네. 시장에 활기찬 소음을 찢는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시장 입구에서부터 요란한 소리를 내며 걸어오는 무리가 있었다. 험상궂은 인상의 사내 셋. 그들은 통복시장 청년회라는 붉은 조끼를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행색은 건실한 청년과는 거리가 멀었다. 중심에 선 사내는 머리를 노랗게 물들인 채 팔에 용문신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황가라고 불리는 황동규였다. 그 양옆으로 비쩍 마른 날파리와 돌처럼 다부진 차돌이 붙어 있었다. 야, 김씨 아줌마. 오늘 수금 왜 이래? 10,000원짜리 한 장이 안 보이네. 황동규가 과일 가게 좌판을 발로 툭 찼다. 사과 몇 개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과일 가게 주인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10,000원짜리 몇 장을 쥐어줄 뿐이었다. 죄송합니다. 황 회장님. 오늘 손님이 영. 아, 됐고. 다음 주까지 2배로 준비해놔. 알았어? 그들은 시장을 돌며 노골적으로 상인들을 위협했다. 소위 자릿세를 뜯어내는 조폭무리였다. 상인들은 그들이 나타나자 약속이나 한 듯 고개를 숙였고 몇몇은 황급히 가게 문을 닫았다. 시장을 감돌던 따뜻한 온기는 순식간에 공포로 얼어붙었다.
천유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방금 산 꽈배기 봉지를 내려놓았다. 갓 튀겨낸 꽈배기에서 오르던 김이 식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휴가도 그렇게 끝나가고 있었다. 황동규 무리는 정확히 가장 약해 보이는 고리 박봉래 할머니의 좌판으로 다가왔다. 어이 할망구, 지난주에 밀린 거 안 내나? 황동규가 침을 칵 뱉으며 말했다. 박봉래 할머니는 주름진 손을 비비며 애원했다. 황 회장, 아니 총각, 나 오늘 떡 판 거 다 합쳐도 10,000원이 안 되는디. 내일 꼭. 내일 같은 소리 하네. 옆에 있던 날파리가 소리쳤다. 이 할망구가 장사하기 싫어 환장했나? 야 차돌, 싹 다 엎어버려. 차돌이라 불린 사내가 망설임 없이 좌판을 발로 걷어찼다. 으악! 박봉래 할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정성껏 찐 쑥개떡과 인절미가 흙바닥에 나뒹굴었다. 콩고물이 흙먼지와 뒤섞여 처참한 몰골이 되었다. 할머니는 넘어진 좌판을 붙잡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황동규는 낄낄거리며 흙바닥에 떨어진 인절미를 구둣발로 지시겼다. 아, 떡이 아주 쫄깃하게 밟히네. 할망구 다음 주까지 밀린 거 3배다. 알았냐? 대답 안 해. 시장은 정적에 휩싸였다. 상인들은 분노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볼 뿐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였다. 그만하시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울렸다. 황동규와 무리들의 시선이 목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앳된 얼굴의 여자가 회색 운동복 차림으로 서 있었다. 천유진이었다. 황동규는 잠시 눈을 가늘게 떴다. 자신들의 행패를 말리는 사람은 오랜만이었다. 그것도 얼핏 봐서는 갓 20을 넘긴 듯한 아가씨였다. 뭐야, 이 쌍년은? 날파리가 먼저 입을 열었다. 황동규는 그런 날파리를 손으로 제지하며 천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편안한 운동복 차림이었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균형 잡힌 몸매와 당당한 태도가 오히려 그의 비틀린 심기를 자극했다. 아가씨, 지금 우리 청년의 업무 방해하는 거야? 황동규가 씹어뱉듯 말했다. 그는 흙탕물에 뒹구는 떡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이 할망구가 세금을 안 내서 우리가 정당하게 집행하는 중이잖아. 그치, 할망구. 박봉래 할머니는 공포에 질려 고개만 세차게 저을 뿐 아무 말도 못했다. 천유진은 황동규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은 서해의 깊은 바다처럼 고요했지만 그 밑바닥에는 겪어본 사람만이 아는 차가운 분노가 도사리고 있었다. 바닥에 떨어진 떡 다시 주워 담으십시오. 뭐? 그리고 할머니께 정중하게 사과하십시오. 그 말에 황동규 무리는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다. 푸하. 야, 들었냐? 사과하래. 아가씨, 혹시 영화 찍어? 아니면 뭐 정의의 사도? 차돌이 너클을 낀 주먹을 으쓱이며 한 걸음 다가왔다. 천유진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셋을 세겠습니다. 하나. 야, 이 개 같은 년이 진짜. 날파리가 참지 못하고 달려들려 하자 황동규가 다시 막아섰다. 그는 천유진의 앳된 얼굴과 당돌한 태도에서 기묘한 흥분을 느꼈다. 좋아. 아가씨, 우리가 사과를 하긴 할 건데. 황동규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천유진에게 바싹 다가섰다. 역겨운 담배 냄새와 땀 냄새가 훅 끼쳤다. 우리도 오늘 스트레스 좀 받아서 말이야. 사과하려면 성의가 필요하거든. 그가 천유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다. 오늘 밤 오빠들이랑 술 한잔하면서 성의 있게 사과하면 어때? 몸으로 때우는 사과. 아주 화끈하게 받아줄게. 노골적인 성희롱이었다. 주변 상인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 여자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눈에 선했다. 천유진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둘. 황동규는 천유진의 반응이 재밌다는 듯 손을 거두지 않고 오히려 그녀의 턱을 잡으려 했다. 왜 튕기기는? 보아하니 몸매도 아주 쫄깃할 것 같은데. 이 할망구 떡보다 더. 오빠들이랑 밤새 특수훈련 한번 해볼까? 응. 황동규의 손이 그녀의 턱에 닿기 직전. 셋. 천유진의 목소리가 끝나는 것과 동시에 시장 한복판에서 인간의 몸이 낼 수 없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끄아악. 황동규의 비명이었다. 천유진에게 뻗었던 그의 손목이 기괴한 각도로 꺾여 있었다. 천유진이 그의 손목을 잡아 비튼 것은 순식간이었다. 아니,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저 황동규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을 뿐이다. 뭐야? 인연이. 당황한 차돌이 너클을 낀 주먹을 천유진의 안면을 향해 휘둘렀다. 거구의 몸에서 나오는 위협적인 주먹이었다. 천유진은 고개만 살짝 숙여 주먹을 피했다. 동시에 차돌의 중심이 앞으로 쏠렸다. 그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왼발로 차돌의 앞쪽 발목을 걸어 넘어뜨리는 동시에 오른손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정확하게 찍어내렸다. 해군 특수전전단에서 수없이 연마한 근접 격투술이었다. 컥. 차돌은 숨이 막힌 소리를 내며 거대한 몸집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다. 이 미친. 마지막 남은 날파리가 겁에 질려 주머니에서 접이식 칼을 꺼내 휘둘렀다. 위험해 아가씨. 박복래 할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천유진은 칼날보다 빨랐다. 그녀는 날파리의 손목 안쪽 급소를 두 손가락으로 정확하게 가격했다. 악! 날파리가 칼을 떨어뜨리자 천유진은 지체 없이 그의 목덜미를 잡아채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했다. 날파리는 코피를 쏟으며 그 자리에 쓰러졌다. 이 모든 일이 10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 시장은 방금 전과는 다른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황동규는 꺾인 손목을 부여잡고 바닥을 기며 신음했다. 그는 공포와 고통에 질린 눈으로 천유진을 올려다보았다. 방금 전까지 희롱하던 그 앳된 얼굴의 여자가 아니었다. 그곳에는 얼음장 같은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포식자가 서 있었다. 특수훈련. 이라고 했습니까? 천유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좋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성에 있게 해드리죠. 그녀는 쓰러진 황동규의 멱살을 한 손으로 잡아 올렸다. 웬만한 성인 남자도 힘든 일이었지만 그녀는 가볍게 그를 들어 올렸다. 당신들이 말한 그 훈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장소는 여기가 아니라 내가 있는 곳으로 하죠. 너. 뭐야? 대체. 경찰이야? 황동규가 고통 속에서 헐떡이며 물었다. 천유진은 자신의 운동복 주머니에서 작은 기기 하나를 꺼냈다. 군용 무전기였다. 그녀는 익숙하게 버튼을 눌렀다. 여기는 천유진. 현재 위치 통복시장 중앙. 사령관이다. 황동규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사령관. 헌병 특임대. 지금 즉시 한 개 분대 출동시킨다. 시장 질서 교란 및 민간인 협박 현행범 셋이다. 전원 무장하고 5분 내로 도착할 것. 이상. 무전을 마친 천유진이 황동규를 내려다보았다. 나는 해군 소장 천유진입니다. 그녀는 꺾인 손목을 부여잡고 떠는 황동규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그리고 당신들이 방금 희롱한 해군 제2함대 사령관입니다. 황동규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순간 시장 저편에서 요란한 군용 차량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5분. 정확히 4분 30초 만에 검은색 특수 임무 차량이 시장 입구에 멈춰 섰다. 군사경찰 완장을 찬 중무장한 헌병 특임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차에서 내렸다.
그들은 시장 한복판의 광경에 잠시 놀랐으나 곧 자신들의 사령관인 천유진을 발견하고는 우렁찬 경례를 붙였다. 필승, 소장 천유진님, 해군 군사경찰단 특수임무대장 해군 소령 김진수 명받았습니다. 시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상인들은 생전 처음 보는 무장한 군인들의 등장에 어쩔 줄 몰라 했고 몇몇은 방금 전에 통쾌한 광경에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아가씨가 사령관이라고. 어쩐지 깡패 셋을 그냥 영화 찍는 줄 알았네. 천유진은 김소령에게 고갯짓으로 바닥에 쓰러진 3명을 가리켰다. 이 3명 군형법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니 관할 경찰서로 인계해야 한다. 하지만 그 전에 그녀는 헌병들이 황동규 일당을 결박하는 동안 주저앉아 있던 박봉래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할머니 괜찮으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에 살기 대신 따뜻한 온기를 되찾고 있었다. 아유, 고맙습니다. 사령관님. 박봉래 할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흙과 콩고물이 묻은 손이었다. 천유진은 그 손을 마주 잡고는 바닥에 뒹구는 떡을 바라보았다. 김소령. 이분 피해 상황 전부 기록하고 이자들이 그동안 갈취한 금액 전부 파악해. 그리고 여기 시장 상인회 통해서 전수조사 실시한다. 필승. 그때 황동규가 결박당하며 발악했다. 야, 이년아. 내가 뭔데? 내가 군발이면 다야? 민간인 함부로 잡아넣어도 돼? 이거 안 나? 우리 뒷배가 누군지 알아. 천유진은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헌병이 황동규의 머리를 강제로 숙이게 했다. 뒷배? 천유진이 물었다. 당신들 뒷배가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상관없습니다.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특히 내 관할 구역 안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는 건 용납 못합니다. 씨발. 너 두고 봐. 내가 나가기만 하면. 황동규가 증오에 찬 눈으로 그녀를 노려봤다. 천유진은 그런 황동규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 눈에는 분명 악의와 분노가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자리한 절망과 공허함이 보였다. 그것은 그녀가 특수전 팀장 시절 방향을 잃고 테러에 가담했던 어린 용병들의 눈에서 보았던 것과 비슷했다. 썩어 빠진 건 맞지만 뿌리까지 썩은 것 같지는 않군. 그녀는 문득 다른 생각을 했다. 이들을 경찰에 넘기는 것은 쉽다. 그들은 며칠 구류를 살거나 뒷배를 이용해 금방 풀려나와 할머니를 다시 괴롭힐 것이다. 그것은 해결이 아니었다. 김소령. 예, 사령관님. 이자들 신원 조회 즉시 실시해. 가족관계 전과 기록 그리고 군 복무 기록까지 30분 내로 내 집무실로 보고해. 예, 알겠습니다. 천유진은 헌병들에게 끌려가는 황동규에게 말했다. 당신들 경찰서로 가기 전에 나하고 면담을 좀 해야겠습니다. 그녀는 박봉래 할머니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할머니. 이 떡값과 좌파는 제가 책임지고 보상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녀는 시장 상인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저는 이 지역을 지키는 해군 제2함대 사령관입니다. 여러분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제 임무입니다. 부디 안심하십시오. 시장을 빠져나와 사령부로 복귀하는 차 안. 천유진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가는 평택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UDT 훈련은 적을 파괴하고 제거하는 법을 가르쳤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사령관이었다. 함대를 지휘하고 부하들을 이끌며 지역 사회와 공존해야 했다. 저런 쓰레기들을 그냥 버릴 것인가 아니면 재련할 것인가.
그녀는 강철의 여인이라 불렸지만 진정한 강철은 부러지지 않고 휘어지며 때로는 뜨거운 불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법임을 알고 있었다. 1시간 뒤 사령관 집무실. 김소령의 보고가 올라왔다. 보고 드립니다. 주동자 황동규 해병대 병장 만기 전역. 차돌 본명 박태수 해병대 병장 만기 전역. 날파리 본명 이기훈 육군 상병 불명예 전역. 셋 다 특수 상해, 갈취 등 다수의 전과가 있습니다. 해병대. 천유진이 흥미롭다는 듯 중얼거렸다. 황동규의 가족관계는 특이사항 있습니다. 부친 고 황준철 해군 상사. 10수년 전 서해 교전 당시 김소령이 말을 흐렸다. 천유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황준철 상사. 그녀가 갓 임관했을 때 서해에서 벌어진 치열한 교전에서 전사한 용사였다. 이 함대 사령부 내 전사자 명단에서 수없이 보았던 이름이었다. 전사자의 아들이 조폭이라. 천유진은 보고서를 덮었다. 그녀는 결심을 굳혔다. 김소령. 이자들 당장 내 집무실로 데려와. 관할 경찰서장에게는 내가 직접 연락하지. 해군에서 이첩할 특별 안건이 생겼다고. 그녀는 책상 위에 해군 특수전전단 기념패를 바라보았다. UDT의 모토는 불가능은 없다였다. 사람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드는 것에도 불가능은 없어야 했다. 황동규. 해병대 정신을 그따위로 쓰는 법을 가르친 적은 없을 텐데. 좋다. 내가 UDT 방식으로 다시 가르쳐주지. 그녀의 휴가는 끝났다. 아니, 어쩌면 진짜 임무가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일지도 몰랐다.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의 정무는 그 자체로 거대한 철옹성이었다. 서해 수호자라는 육중한 현판 아래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초병들의 눈빛이 시장의 혼탁함과는 완벽하게 대비되었다. 군사경찰 특임대의 검은색 차량이 멈춰 서자 육중한 차단봉이 소리 없이 올라갔다. 차량 뒷좌석. 황동규와 차돌 그리고 날파리는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그들의 손목에는 이미 군용 플라스틱 수갑이 단단히 채워져 있었다. 시장에서는 그저 재수 없는 날이라고 혹은 저 미친 여자가 경찰 특공대쯤 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상황은 그들의 상상을 아득히 초월하고 있었다. 야, 씨, 여기 진짜 이 함대 아니냐? 날파리 이기훈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대한 구축함의 잿빛 선체를 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닥쳐. 황동규가 꺾인 손목의 고통보다 더한 굴욕감에 이를 갈았다. 사령관. 그 단어가 그의 머릿속을 망치처럼 두드렸다. 차량은 사령부 본관 앞에 멈췄다. 영화에서나 보던 위험 있는 석조 건물이었다. 그들은 짐짝처럼 끌려나와 건물 내부로 이송되었다. 대리석 바닥은 그들의 더러운 구둣발 자국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듯 차갑게 빛났다. 복도를 지나는 모든 장교와 부사관들이 그들을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쳐다봤고 그 시선은 곧 그들을 이끄는 김진수 소령에게 향했다. 그리고 그들은 일제히 경례를 붙였다. 그들은 본관 지하, 일반인은 존재조차 모르는 군사경찰단 조사실로 이송되었다. 창문 하나 없는 오직 서늘한 형광등 불빛만이 감도는 밀폐된 공간. 방 안에는 기다란 금속 책상과 의자 몇 개가 전부였다. 여기서 대기해. 김소령의 냉랭한 말과 함께 철문이 닫혔다. 둔탁한 잠금쇠 소리가 그들의 심장을 옥죄었다. 황 형님. 이거 어떡합니까? 우리 이제 군사 재판 받는 겁니까? 날파리가 울상이 되어 물었다. 시발 몰라. 그 개 같은 년이. 대체. 그때였다. 끼익. 철문이 다시 열렸다. 방 안으로 들어선 인물을 보고 세 사내의 호흡이 동시에 멎었다.
아까 시장에서 봤던 그 회색 운동복 차림의 여자가 아니었다. 새하얀 해군 정복. 어깨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두 개의 은빛 별 계급장. 가슴에는 그녀가 거쳐온 전장을 증명하는 셀 수 없이 많은 약장과 휘장.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해군 특수전전단의 황금빛 휘장. 천유진 소장. 그녀는 아까의 앳된 얼굴을 지운 서해 함대 전체를 지휘하는 제독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책상 맞은편에 앉지 않았다. 대신 그들의 앞에 서서 위에서 아래로 그들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 시선은 칼날 같아서 문신으로 뒤덮인 그들의 피부를 뚫고 들어오는 듯 했다. 자, 다시 인사하지. 천유진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시장에서보다 훨씬 더 무거웠다. 대한민국 해군 소장. 제2함대 사령관 천유진이다. 그녀는 가장 먼저 날파리 이기훈을 바라보았다. 이기훈. 육군 상병 불명의 전역. 전역 사유 복무 중 민간인 금품 갈취. 맞나? 날파리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어떡해. 내 놈이 시장에서 하던 짓이 군대에서도 하던 버릇이었더군. 버러지 같은 놈. 내 놈은 군복을 입을 자격도 이 사회에서 고개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내 놈 같은 놈은 그냥 폐기물이야. 알아들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그것은 완벽한 사실의 통보였다. 날파리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고개를 쳐박았다. 천유진은 시선을 돌려 차돌 박태수를 향했다. 박태수. 해병대 병장 만기 전역. 포항 1사단 수색대 출신. 그녀가 차돌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툭 쳤다. 그 단단한 주먹, 적을 잡으라고 배운 거냐? 아니면 내 놈 손주뻘 되는 할머니 좌판 뒤엎으라고 배운 거냐? 해병대 수색대의 자부심이 고작 시장 잡배들 대장 노릇하는 거였나? 내 놈이 지킨다는 서해오도. 그곳 사람들이 내 놈의 지금 꼬라지를 보면 뭐라고 할 것 같나? 역시 해병이라고 할까 아니면 해병 망신이라고 할까? 차돌의 거대한 덩치가 움찔거렸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그 주먹은 천유진을 향할 수 없었다. 그녀가 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가 애써 외면했던 수치심을 후벼 팠다. 대답해라 해병. 천유진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해병 망신. 입니다. 차돌이 겨우 쥐어짜낸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내 놈은 내 놈이 거쳐온 부대의 명예에 똥칠을 한 거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황동규와 마주 섰다. 꺾인 손목을 부여잡고 여전히 증오와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자신을 노려보는 사내. 황동규. 천유진은 그의 팔에 새겨진 용 문신을 바라보았다. 그 용 참 멋있군. 하늘로 승천하는 용인가. 내 놈 아버지 하맘에도 그 용이 그려져 있었지. 대한민국 해군의 용. 황준철 상사. 황동규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내가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알아? 모를 리가 있나. 천유진의 목소리가 순간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황준철 상사. 서해 교전 당시 화염에 휩싸인 함교에서 마지막까지 조타기를 놓지 않고 함을 지키다 전사하셨다. 여기 이 함대 사령부 충원탑에 그 이름이 새겨져 있다. 내가 매일 아침 출근하며 묵념하는 이름이다. 그녀는 황동규의 멱살을 잡아채지 않았다. 대신 그의 눈앞에 자신의 얼굴을 바싹 들이밀었다. 앳된 얼굴이었지만 그 눈은 1000개의 파도를 견뎌낸 노장의 그것이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영웅의 아들이라는 놈이 고작 시장 바닥에서 할머니 삥이나 뜯고 다녀. 그것도 모자라서 여자한테 특수훈련이니 몸으로 때우라느니 그따위 시궁창 같은 말을 짓거려. 황동규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래. 씨발. 그래서 뭐. 아버지가 영웅이면 뭐하냐고. 영웅의 아들은 굶어 죽어도 돼.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피 흘리고 죽었을 때 나라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뭔데? 보상금 몇 푼 던져주고 끝이었어. 엄마는 평생 식당일 하다가 병들어 죽었고 나는 이가 갈리게 가난했어. 그의 절규가 조사실을 울렸다. 그런데 누구는 아버지 잘 만나서 떵떵거리고 나랏돈 빼돌리면서 잘만 살더라. 그게 내가 본 세상이야. 힘없는 놈은 짓밟히고 힘센 놈이 다 가져가는 거. 그래서 나도 힘을 가진 거야. 내 방식대로. 내가 왜 저 할망구한테 고개를 숙여야 하는데. 그깟 떡값 몇 푼. 내가 당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천유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 대신 차가운 연민이 어렸다. 내 놈 말이 맞다. 세상은 불공평하지. 썩어 빠진 놈들도 많아. 그녀는 황동규의 어깨를 쳤다. 하지만 그래서 너도 똑같은 쓰레기가 되기로 결심했나? 뭐? 내 아버지가 목숨 바쳐 지킨 게 뭔지 알아? 그 시가 썩어 빠진 놈들이었나? 아니. 내 아버지가 지킨 건 내 놈이 오늘 짓밟은 그 박복래 할머니 같은 보통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매일 땀 흘려 장사하고 자식 키우고 세금 내는 그 평범한 일상이라고. 천유진은 황동규의 꺾인 손목을 잡아챘다. 끄악. 내 놈은 내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켜낸 그 가치를 내 놈 손으로 직접 짓밟은 거다. 내 아버지를 2번 죽인 거야. 이 천하의 불효자식아. 황동규는 고통과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내 놈 팔에 있는 그 용문신. 그건 승천하는 용이 아니다. 그건 내 아버지의 명예를 갉아먹는 이무기 기생충이야. 천유진은 그를 밀쳐냈다. 내 놈들 경찰서로 가지 않는다. 세 사람의 눈이 의아함으로 커졌다. 경찰서는 너무 편하잖아. 그녀의 입가에 얼음장 같은 미소가 번졌다. 황동규, 박태수. 내 놈들은 해병대 정신을 다시 배워야겠다. 이기훈, 너는 인간이 되는 법부터 다시 배워야겠고. 그녀는 조사실 문을 열고 김소령에게 명령했다. 김소령. 이 새놈. 당장 군복 환복시켜. 속옷까지 전부. 그리고 이 함대 특별교육훈련장으로 끌고 와. 내가 직접 성의 있게 가르쳐주지. 내 놈들이 말한 그 특수훈련이 뭔지. 그녀는 황동규를 돌아보며 말했다. 내 놈이 그토록 원망했던 이 나라가 그리고 이 해군이 내 놈을 어떻게 재련시키는지 오늘 밤 내 놈 뼈마디 하나하나에 똑똑히 새겨주겠다. 내 놈 아버지가 잠든 이 서해 바다 앞에서 해군 제2함대 사령부 내에서도 가장 구석진 곳 평택항의 거친 바닷바람이 무방비로 휘몰아치는 해안가. 그곳에는 해군 특수전전단 UDT 예비훈련장으로 쓰이는 지옥의 단면도 같은 공간이 존재했다. 해 진녘의 붉은 노을이 서해의 갯벌을 피처럼 물들이고 있었다. 황동규, 차돌, 날파리는 이곳에 던져졌다. 그들의 화려했던 조끼와 용 문신은 사라지고 땀냄새 절은 구형 얼룩무늬 전투복이 입혀졌다. 이미 땅거미가 지고 있었지만 훈련장에는 거대한 서치라이트가 켜져 대낮처럼 밝았다. 시발. 진짜. 이걸 하겠다는 거야? 날파리가 갯벌을 보며 사색이 되어 중얼거렸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검은 뻘밭이었다. 그들 앞에는 아까의 새하얀 제독 정복을 벗어 던진 천유진이 서 있었다. 그녀는 검은색 UDT 특수전 훈련복 차림이었다. 화장기 없는 민낯이었지만 그 어떤 위압감보다 더한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자, 주목. 그녀의 목소리가 바닷바람을 뚫고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지금부터 내 놈들은 통복시장 청년회가 아니다. 해군 제2함대 특별교육대 제1기 훈련병이다. 내가 교관이고 사령관이며 내 놈들의 신이다. 내 허락 없이는 숨도 함부로 쉬지 마라. 알겠나?
대답이 없자 천유진은 옆에 있던 조교에게 눈짓했다. 조교가 소방 호스를 틀자 10월의 차가운 바닷물이 벼락처럼 그들에게 쏟아졌다. 으악, 차가워. 정신 안 차리지. 대답은 필승이다. 다시 묻는다. 알겠나. 필승. 좋다. 내 놈들은 오늘 시장에서 아주 큰 실수를 했다. 천유진이 그들 앞으로 다가왔다. 첫째, 민간인을, 그것도 약자인 노인을 위협했다. 둘째, 여성을 상대로 입에 담지 못할 성희롱을 했다. 셋째, 그녀가 황동규를 노려보았다. 자신이 누군지 잊었다. 그래서 오늘 훈련은 세 가지다. 첫 번째 훈련. 엎드린 자의 무게. 그녀는 갯벌을 가리켰다. 저기 뻘밭에 엎드려 뻗쳐. 실시. 세 사람은 망설이며 갯벌로 들어갔다. 발이 푹푹 빠지는 기분 나쁜 감촉. 그들이 엎드리자마자 차가운 갯물이 전투복을 적셨다. 내 놈들이 짓밟았던 쑥개떡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느껴봐라. 내 놈들은 고작 떡을 엎은 게 아니다. 한 인간의 존엄성과 하루의 노고를 짓밟은 거다. 교관. 아니, 사령관님. 잘못했습니다. 잘못. 날파리가 울부짖기 시작했다. 시끄럽다. 내 놈들의 그 더러운 입으로 사과를 받아줄 사람은 내가 아니다. 지금부터 내가 구령을 붙인다. 하나의 머리 박고 둘의 원위치. 머리 박을 때마다 외친다. 제가 쑥개떡만도 못한 놈입니다. 실시. 황동규는 치욕에 몸을 떨었다. 하지만 반항할 수 없었다. 사령부로 끌려오면서 본 총을 든 헌병들. 그리고 눈앞에 이 여자가 가진 절대적인 권력. 저항은 곧 공멸이었다. 하나. 제가 쑥개떡만도 못한 놈입니다. 둘. 뻘물이 코와 입으로 들어왔다. 비릿한 갯내와 짠물이 뒤섞였다. 하나. 제가 쑥개떡만도 못한 놈입니다. 둘. 그들의 팔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해병대 수색대 출신인 차돌조차도 너클을 끼고 주먹을 휘두르던 근육과는 다른 고통에 신음했다. 목소리 봐라. 내 놈들 할머니한테 돈 뜯을 때 그 기세는 어디 갔나. 더 크게 안 해. 얼마나 지났을까. 그들의 감각이 무뎌질 때쯤 천유진이 구령을 멈췄다. 일으켜. 세 사람은 뻘투성이가 된 채 간신히 일어섰다. 두 번째 훈련. 여자의 무게. 천유진은 훈련장 한편에 있는 거대한 통나무 일명 목봉을 가리켰다. UDT 훈련생 6명이 함께 드는 육중한 것이었다. 내 놈들은 아까 나를 보고 쫄깃하다느니 특수훈련이니 짓거렸다. 좋아. 그 여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려주지. 그녀는 조교들에게 목봉 하나를 가져오게 했다. 이건 내 놈들이 함부로 대했던 여성의 무게다. 3명이서 이걸 머리 위로 들고 저기 보이는 해안 철책 끝까지 왕복한다. 총 5km. 가다가 떨어뜨리는 놈이 있으면 그놈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다. 알겠나? 필승. 차돌이 악에 받쳐 소리쳤다.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으아. 황동규가 목봉을 들며 소리쳤다. 평생 느껴본 적 없는 무게였다. 야, 이기훈. 너 때문에 낮아지잖아. 차돌이 비명을 질렀다. 가장 체구가 작은 날파리가 문제였다. 형님. 저 못. 으헉. 날파리가 주저앉으며 목봉이 그대로 갯벌에 처박혔다. 천유진이 그들 앞으로 천천히 걸어왔다. 훈련병 이기훈. 너 하나 때문에 동료 둘이 방금 한 고생이 수포로 돌아갔다. 이게 내 놈들이 말하는 청년의 방식인가? 약한 놈은 버리고 가는 거? 다시 든다. 처음부터 실시. 시발.
너 이 새끼. 황동규가 날파리의 멱살을 잡았다. 그만. 훈련 중에 사적인 감정은 금지한다. 내 놈들은 한 팀이다. 저 목봉을 박봉래 할머니의 좌판이라고 생각해라. 내 놈들이 걷어찼던 그 좌판 다시 일으켜 세워야지. 안 그런가? 그 말에 황동규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들은 다시 목봉을 들었다. 악, 악, 악. 구령도 아니었다. 그것은 짐승의 울부짖음이었다. 이기훈, 버텨 이 새끼야. 황동규가 소리쳤다. 내가 더 들게. 차돌, 이 꽉 물어. 차돌 역시 핏발선 눈으로 이를 악물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갯벌을 나아갔다. 땀과 뻘과 눈물이 뒤범벅이 되었다. 천유진은 그들 옆에서 함께 뛰었다.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고작 5km다. 내 놈들 아버지는, 내 놈들 선배들은 이 바다에서 피를 흘리며 수십 킬로미터를 헤엄쳤다. 그런데 고작 이 정도에 주저앉아. 5km. 영원할 것 같던 시간이 지나고 그들은 출발선에 목봉을 내던지듯 떨어뜨렸다. 세 사람 모두 폐가 터질 듯한 고통에 바닥을 기었다. 이제 됐습니까? 황동규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아니. 천유진은 마지막 훈련을 선언했다. 마지막 훈련. 아버지의 바다. 그녀는 서치라이트가 비추는 차가운 밤바다를 가리켰다. 입수한다. 예. 지금. 이 밤에. 날파리가 기겁을 했다. 황동규. 내 놈 아버지가 이 바다에서 돌아가셨다고 했지. 넌 이 바다를 원망하나? 네. 좋다. 그 원망스러운 바다에 직접 들어가 봐라. 그리고 느껴라. 내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느꼈을 이 바다의 차가움. 그리고 그가 지키고자 했던 이 바다의 무게를. 천유진이 가장 먼저 거침없이 바다로 걸어 들어갔다. 10월의 밤바다는 얼음장 같았다. 그녀는 허리까지 차오르는 바다에서 그들을 돌아보았다. 들어와. 내 놈들의 썩어 빠진 정신머리를 이 바닷물로 씻어내기 전까지 오늘 훈련은 끝나지 않는다. 황동규는 잠시 망설였다. 어릴 적 아버지의 손을 잡고 왔던 그 바다였다. 아버지가 주검이 되어 돌아온 그 바다였다. 그에게 바다는 공포이자 원망이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바다로 걸어 들어갔다. 차돌과 날파리가 그 뒤를 따랐다. 차가운 물이 심장을 멎게 할 것 같았다. 전원 머리까지 입수. 천유진의 명령에 그들은 잠시 머뭇거리다 그대로 물속으로 머리를 쳐박았다. 으아아. 물 밖으로 나왔을 때 그들은 고통이 아니라 태어나서 처음 느끼는 어떤 서러움에 울부짖었다. 천유진은 물속에 잠긴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황동규. 내 아버지는 이 차가운 바다에서 마지막 순간에 널 원망했을까? 아니. 그는 내가 이 바다처럼 굳세고 이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가진 사내가 되길 바랐을 거다. 일어나라. 훈련병 황동규. 천유진이 황동규에게 손을 내밀었다. 황동규는 그 손을 바라보았다. 아까 자신을 단숨에 제압했던 그 작고 하얀 손. 지금은 젖은 훈련복 소매 너머로 자신을 일으켜 세우려는 그 손을. 그는 그 손을 잡고 물 밖으로 일어섰다. 훈련 끝. 이제 내 놈들이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남았다. 진짜 사과다. 다음 날 아침. 평택 통복시장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활기를 되찾으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시장 상인들의 얼굴에는 어제의 충격과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특히 박봉래 할머니는 부서진 좌판을 망연히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고 있었다. 아이고, 이걸 어쩐다. 그때였다. 시장 입구가 다시 소란스러워졌다. 상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향했다.
어제 그 무장한 군인들이 다시 나타날까봐 긴장하던 찰나 시장에 들어선 것은 뜻밖의 인물들이었다. 천유진 소장. 어제와 같은 편안한 회색 운동복 차림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그녀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뒤를 따르는 3명의 사내. 황동규, 차돌, 날파리. 어제의 그 험악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셋 다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퉁퉁 부은 얼굴이었지만 머리는 스포츠형으로 짧게 깎여 있었고 붉은 통복시장 청년의 조끼 대신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검은색 반팔 차림이었다. 저놈들. 과일 가게 주인이 질겁하며 뒷걸음질 쳤다. 또 왔어. 상인들이 공포에 질려 가게 안으로 숨으려 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천유진이 상인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새 사내를 이끌고 곧장 박봉래 할머니의 좌판 앞으로 갔다. 황동규는 차마 할머니의 얼굴을 쉬지 못했다. 할머니. 천유진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제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자들이 할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박봉래 할머니는 겁에 질린 눈으로 황동규를 바라보았다. 황동규는 주먹을 꽉 쥐었다. 꺾인 손목이 여전히 욱신거렸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것은 지난밤 천유진이 뱉었던 말들이었다. 내 아버지를 2번 죽인 거야. 이 천하의 불효자식아. 그는 어젯밤 지옥 같은 훈련이 끝난 후 텅 빈 내무실에서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처음에는 분노였고 그 다음은 치욕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알 수 없는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천유진은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아침에 그들을 데리고 나오기 전 딱 한마디를 했다. 내 놈들이 걷어찬 좌판, 내 놈들이 직접 다시 세워라. 내 놈들이 짓밟은 존엄, 내 놈들이 직접 다시 일으켜 세워라. 그게 UDT 방식의 명예회복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황동규는 박봉래 할머니 앞에 섰다. 그리고 다음 순간 시장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황동규가 그대로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무릎을 꿇는 것을 넘어 2 손을 바닥에 대고 이마가 땅에 닿도록 엎드렸다. 가장 큰 예의이자 가장 큰 사죄의 방식. 큰절이었다. 시장은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차돌과 날파리도 눈치를 보더니 이내 황동규의 양옆에 따라 엎드렸다. 할머니. 황동규의 목소리는 물에 잠겨 있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그의 등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제가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습니다. 할머니. 잘못했습니다. 그의 이마가 닿은 흙바닥 위로 뜨거운 눈물 방울이 떨어져 먼지를 적셨다. 용 문신을 한 시장의 무법자 황동규가 울고 있었다. 박봉래 할머니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 아, 일어나? 젊은이. 왜 이래? 아닙니다.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황동규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할머니께서 용서해 주시기 전까지. 아니, 용서해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가 다 망쳤습니다. 황 형님. 차돌 역시 거친 숨을 내쉬며 눈물을 삼켰다. 해병대 수색대의 자부심은 어제 천유진의 말 한마디와 하룻밤의 훈련으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깨어났다. 약자를 보호하는 자부심으로. 할머니, 저희가 다 물어내겠습니다. 아니, 물어내는 걸로 안 됩니다. 저희가 다시. 그때 천유진이 앞으로 나섰다. 말씀만으로 사죄가 되겠습니까? 행동으로 보여드려야죠. 그녀는 주변 상인들을 둘러보았다. 여러분, 어제 이 자들이 시장의 평화를 어지럽혔습니다.
이자들 오늘부터 이 통복시장의 진짜 청년회가 되어 속죄할 것입니다. 그녀는 황동규의 어깨를 발로 툭 쳤다. 일어나. 울 시간 있으면 몸을 움직여. 황동규가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었다. 예. 박복래 할머니 좌판 부서진 거 안 보이나? 당장 자재상 가서 제일 튼튼한 나무로 새 좌판 짜와. 차돌, 넌 힘 좋으니 시장 상인분들 무거운 짐 전부 날라드려. 이기훈, 넌 빨빨거리며 돌아다니는 거 잘하지. 시장 바닥에 쓰레기 하나 없도록 전부 쓸어. 실시. 세 사람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천유진의 명령이 UDT 훈련의 연장선임을 깨달았다. 필승. 그들은 군기가 바짝 든 목소리로 외치고는 각자 흩어졌다. 그날 통복시장에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어제까지만 해도 상인들을 위협하던 황동규가 땀을 뻘뻘 흘리며 톱질과 망치질을 해 새 좌판을 만들었다. 용 문신이 새겨진 팔뚝에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차돌은 어르신, 제가 들겠습니다. 를 외치며 수십 킬로그램짜리 배추 상자와 생선 상자를 번쩍번쩍 날랐다. 상인들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이내 그의 우직한 모습에 경계를 풀었다. 날파리 이기훈은 시장 구석구석을 비질하며 쓰레기를 주웠다. 심지어 악취가 진동하는 시장 공용 화장실까지 들어가 물청소를 시작했다. 천유진은 새로 만든 좌판 앞에 앉아 박복래 할머니가 다시 떡을 펼 수 있도록 도왔다. 할머니, 이제 걱정 마십시오. 저놈들 제가 똑똑히 재교육시켰습니다. 다시는 할머니 괴롭힐 일 없을 겁니다. 아이고, 사령관님, 감사합니다. 근데 저 총각. 할머니는 땀을 닦는 황동규를 안쓰럽게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군인이셨다면서요. 네. 아주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좌판은 전보다 훨씬 더 크고 튼튼하게 완성되었다.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해졌다. 새 산에는 먼지투성이가 된 채 그러나 이상하게도 후련한 표정으로 다시 박복래 할머니 앞에 섰다. 황동규는 주머니에서 꾸깃꾸깃한 돈 봉투를 꺼냈다. 어제 그가 뜯어냈던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돈이었다. 할머니, 이걸로 떡각, 그리고 어제 피해보신 거. 박복래 할머니는 돈 봉투를 받지 않았다. 대신 좌판에 새로 펼친 쑥개떡 3개를 집어 그들에게 건넸다. 됐다. 이걸로 됐어. 젊은이, 밥은 먹고 일했나? 황동규는 쑥개떡을 받아들었다. 어제 자신이 구둣발로 지식였던 그 떡이었다. 그는 쑥개떡을 한 입 베어 물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눈물을 터뜨렸다. 훈련의 고통 때문도 수치심 때문도 아니었다. 쑥 향기 가득한 떡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기억하려 하지 않았던 아버지의 바다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맛있습니다. 할머니, 맛있습니다. 천유진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황동규에게 다가가 말했다. 황동규, 내 놈 팔에 있는 그 용. 이제 보니 이무기가 아니었군. 이 통복시장을 지키는 잠룡이었어. 오늘부터 내 놈들은 진짜 통복시장 수호대다. 알겠나? 황동규는 눈물 젖은 쑥개떡을 든 채 그녀를 향해 우렁차게 경례를 붙였다. 필승.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와 원망 대신 땀과 속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남자의 강철이 빛나고 있었다. 평택 통복시장의 공기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며칠 전 시장을 얼어붙게 했던 공포와 절망은 옅어지고 그 자리에는 어색하지만 분명한 활기가 조심스럽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시장에서 가장 이질적인 존재가 된 3명의 사내가 있었다. 황동규, 차돌 박태수, 날파리 이기훈.
그들은 더 이상 통복시장 청년회라는 붉은 조끼를 입지 않았다. 대신 천유진 소장이 헌병 특임대를 통해 하사한 등 뒤에 붓글씨로 통복수호대라고 쓰인 검은색 반팔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그들의 짧게 깎은 머리와 어딘지 모르게 군기가 잡힌 걸음걸이는 그들이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시장을 공포에 떨게 했던 조폭이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게 만들었다. 시장의 아침은 그들의 우렁찬 목소리로 시작되었다. 김씨 수산. 오늘 물 줬습니까? 필승. 이모님, 오늘 파이팅입니다. 차돌 박태수는 자신의 넘치는 힘을 더 이상 좌판을 뒤엎는 데 쓰지 않았다. 그는 새벽 어시장에서 막 도착한 성인 남자 허리 높이의 거대한 활어 통을 번쩍 들어가게 안으로 날랐다. 아이고 박 총각. 조심해 조심. 허리 다쳐. 걱정 마십시오 이모님. 해병은 허리로 말합니다. 그의 우렁찬 외침에 생선 가게 주인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 날파리 이기우는 자신의 재빠른 몸놀림과 눈치를 상인들의 잔심부름에 썼다. 최신의 야채, 배추 20포기, 건어물 가게로 배달 갑니다. 길 비키십시오. 그는 좁은 시장 골목을 고개하듯 누비며 상인들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 예전에는 돈을 뜯어내기 위해 상인들을 이간질했던 그 혓바닥이 이제는 우리 할머니 콩나물 오늘 진짜 좋다며 손님을 끄는 훌륭한 호객꾼의 혓바닥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황동규. 그는 수호대의 대장이었다. 그는 더 이상 상인들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수첩을 들고 다니며 상인들의 민원을 기록했다. 반찬 가게 사장님, 어제 말씀하신 하수구 막힌 거 오늘 오후에 제가 뚫어놓겠습니다. 정육점 사장님, 전기 배선이 좀 위험해 보입니다. 이따가 차돌이 보내서 선 정리 다시 하겠습니다. 그는 어설펐지만 진심이었다. 지난밤 얼음장 같은 바닷물 속에서 천유진이 내밀었던 그 손. 그리고 아버지가 잠든 바다 앞에서 흘렸던 눈물. 쑥개떡에서 느꼈던 속죄의 맛. 그 모든 것이 그의 내면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았다. 그는 더 이상 이무기가 아니었다. 비록 흙탕물에서 뒹굴지언정 자신의 터전을 지키려는 잠룡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물론 모든 상인이 그들을 반긴 것은 아니었다. 깡패 새끼들이 군복 비슷한 거 입혀놓는다고 사람이 달라지나. 저러다 또 언제 돌변해서 칼 들고 설칠지 누가 알아. 몇몇의 날카로운 수군거림이 그들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럴 때마다 황동규는 주먹을 꽉 쥐었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 달려가 멱살을 잡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천유진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내 놈이 짓밟은 존엄, 내 놈이 직접 다시 일으켜 세워라. 그는 멱살 대신 묵묵히 쓰레기통을 비웠다. 땀으로 행동으로 증명해내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시장이 한산해질 무렵이었다. 박봉래 할머니가 막 좌판을 정리하려던 참이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시장 안으로 들어섰다. 어제의 그들처럼 험상궂은 인상은 아니었다. 오히려 정갈한 검은색 정장을 빼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 단정하게 넘긴 소위 배운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정확히 박봉래 할머니의 좌판 앞에 멈춰 섰다. 중심에 선 금태 안경을 쓴 중년 사내가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어르신, 박봉래 어르신 맞으시죠? 통복시장에서 오래 장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누구요? 할머니는 낯선 이들의 등장에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저희는 푸른솔 개발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기획개발팀 조상팔 이사라고 합니다. 그는 명함을 내밀었지만 할머니는 그것을 받아들지 못했다. 푸른솔 개발. 최근 평택 시내 구도심을 전부 밀어버리고 거대한 주상복합 타워를 짓겠다며 나타난 신흥 부동산 개발사였다. 다름이 아니라 어르신.
이 통복시장도 이제 시대의 흐름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이곳을 아주 깨끗하고 현대적인 그런 명품 쇼핑몰로 탈바꿈시킬 계획입니다. 조 이사는 과장된 손짓을 하며 주변의 낡은 가게들을 훑어보았다. 물론 어르신 같은 분들의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파격적인 보상안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내 할머니의 눈앞에 내밀었다. 이 좌판자리 저희가 1,000만 원에 사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낡은 좌판 하나에 1,000만 원이면 노후 자금으로 쏠쏠하지 않으십니까? 1,000만 원. 박복래 할머니가 수십 년간 이 자리에서 떡을 팔아 모은 돈보다 훨씬 적은 터무니없는 금액이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난 안 팔아. 여긴 내 평생이야. 할머니의 완강한 거부에 조상팔 이사의 금태 안경이 번뜩였다. 미소는 지워지지 않았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어르신, 희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받아들이시는 게 어르신 신상에 이로울 겁니다. 이 나이에 길바닥에 나앉고 싶지 않으시면 말입니다. 그때였다. 그 더러운 손 치우시지.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황동규가 그들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뒤에는 차돌과 날파리가 버티고 섰다. 검은색 통복 수호대 유니폼을 입은 채였다. 조상팔 이사는 황동규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팔에 희미하게 남은 용 문신을 발견하고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이건 또 뭔가. 시장 깡패들이 옷만 갈아입으면 신사라도 되는 줄 아나? 황동규, 너 내가 안다. 푼돈 받고 상인들 보호하는 척하는 기생충. 안 그런가? 그런데 감히 누구 장사에 끼어들어. 여긴 우리 구역입니다. 황동규가 낮게 말했다. 그리고 이분은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우리 할머니십니다. 목숨? 내 놈 목숨값이 그렇게 쌌나? 조 이사가 낄낄거렸다. 야, 푼돈에 목숨 걸지 말고 이거나 받고 떨어져. 이건 1,000만 원이 아니라 5,000만 원이다. 조 이사가 수표 한 장을 꺼내 황동규의 가슴팍에 찔러 넣었다. 이거 받고 내 놈 부하들 데리고 저 할망구 좀 설득해봐. 깡패가 잘하는 거 있잖나. 으르고 협박하고 싹 다 부수는 거. 그것은 모욕이자 유혹이었다. 5,000만 원. 그들이 1년을 꼬박 갈취해도 만져보기 힘든 돈이었다. 날파리의 눈이 흔들리는 것을 황동규는 느꼈다. 황동규는 가슴팍에 꽂힌 수표를 천천히 꺼내들었다. 그는 조상팔 이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푸른솔 개발. 조상팔 이사. 그래, 말이 통하는. 조 이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황동규는 그 수표를 천천히 정성껏 반으로 찢었다. 그리고 또 반으로 찢었다. 뭐야? 이 새끼가. 조 이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봐, 조 이사. 황동규는 찢어진 수표 조각을 조 이사의 정장 주머니에 다시 꽂아 넣었다. 내 놈이 말하는 그 깡패는 며칠 전에 여기 서해 바다에 빠져 뒤졌어. 그리고 지금 내 놈 앞에 서 있는 건 이 통복시장을 지키는 수호대 대장 황동규다. 우리 할머니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내 놈이 가진 그 신상이 아니라 내 놈 명주를 끊어놓을 줄 알아. 알아들었나? 하. 이 버러지 같은 놈이 감히. 조 이사 뒤에 있던 정장 사내들이 주먹을 쥐고 앞으로 나서려 했다. 차돌이 그들 앞을 막아섰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가슴팍을 두드릴 뿐이었다. 그 위압감에 정장 사내들이 움찔했다. 좋아. 황동규. 내 놈이 지금 누굴 건드렸는지 곧 알게 될 거다. 조 이사는 분노에 찬 얼굴로 돌아섰다. 이 시장 곧 피바다가 될 테니 그때 가서 울고불고하지 마라. 그들이 사라진 시장. 상인들은 또다시 닥쳐올 위기에 불안에 떨었다.
박복래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황동규의 팔을 잡았다. 총각, 괜찮겠나? 저 사람들, 보통이 아닌 것 같던데. 황동규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제가 쑥개떡 값을 아직 다 못 갚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슴팍에 남은 수호대라는 글자를 주먹으로 툭 쳤다.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그날 밤, 황동규는 잠들지 못했다. 조 이사의 눈빛은 자신이 알던 동네 건달들의 그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피바다. 그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는 망설이다가 천유진에게 받은 비상 연락망으로 전화를 걸었다. 무슨 일이지? 수화기 너머로 파도 소리처럼 차가운 천유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황동규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보고했다. 푸른솔 개발과 조상팔 이사, 그리고 5천만 원짜리 수표. 수화기 너머에서 한동안 말이 없었다. 사령관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놈들은 저희가 알던 놈들과 다릅니다. 돈과 권력이 있는 놈들입니다. 황동규의 목소리에는 자신도 모르는 두려움이 묻어났다. 황동규. 천유진이 입을 열었다. 너는 UDT 훈련에서 뭘 배웠지? 예. 첫째, 적을 식별한다. 둘째, 적을 분석한다. 셋째, 적을 제거한다. 내 놈들은 방금 첫 번째를 완수했다. 푸른솔 개발. 이제 두 번째 단계다. 분석이라니. 저희가 뭘. 내 놈들은 이제 깡패가 아니다. 수호대다. 수호대는 주먹만 쓰는 게 아니야. 머리를 써야지. 천유진의 목소리에 차가운 미소가 어렸다. 그 조상팔이라는 놈. 그리고 그 푸른솔 개발이라는 곳. 낱낱이 파헤쳐. 그놈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짓을 꾸미는지, 내 놈들이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시장의 눈과 귀가 되어라. 증거를 모아. 증거. 말입니까? 그래. 이건 단순한 시장 싸움이 아니다. 더 큰 무언가가 뒤에 있어. 그리고 천유진은 함대 사령부 자신의 집무실 창밖으로 펼쳐진 평택항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내 놈들이 그 증거를 가져오면 세 번째 단계는 내가 직접 집행하지. 서해의 파도가 어떻게 적을 집어삼키는지 똑똑히 보여주겠다. 황동규와 그의 수호대에게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다. 그것은 주먹질보다 훨씬 더 어렵고 음험한 임무였다. 푸른솔 개발과 조상팔 이사의 뒤를 캐는 것. 천유진 소장은 그들의 싸움이 시장 좌판 하나를 지키는 수준이 아님을 직감했다. 시발. 이걸 어떻게 하라고. 날파리 이기훈이 시장 구석의 창고 그들의 임시 막사가 된 곳에서 머리를 쥐어뜯었다. 형님, 우리는 그냥 주먹질이나 하던 놈들입니다. 근데 미행? 증거 수집? 이거 영화에서나 보던 거 아닙니까? 닥쳐. 황동규는 냉정했다. 사령관님께서 우리에게 머리를 쓰라고 하셨다. 우리가 저 정장 입은 놈들보다 똑똑하진 못해도 저놈들보다 더 밑바닥을 잘 안다. 황 형님 말이 맞다. 차돌 박태수가 굵은 팔뚝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해병대 수색 교육 때 배운 게 있다. 정찰과 침투. 적이 어디서 자고 어디서 똥 싸는지까지 알아내는 게 기본이다. 그들은 작전을 세웠다. 거창한 작전명은 없었다. 독사둥지 파기. 그들은 더 이상 통복 수호대 유니폼을 입지 않았다. 대신 가장 눈에 띄지 않는 낡은 작업복과 배달부 조끼를 입었다. 날파리 이기훈은 그의 특기를 살렸다. 그는 평택 시내의 모든 유흥가와 뒷골목 정보를 꿰고 있었다. 조상팔. 그 새끼 푸른솔 개발 사무실은 시내에 번듯하게 차려놓고 밤마다 가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황금룡이라는 룸살롱입니다. 거기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그게 시청 공무원이라는 말도 있고 더 높은 사람이라는 말도 있고. 황동규는 결심했다. 좋다. 둥지를 알았으니 이제 둥지 안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한다. 차돌, 너는 황금룡 주변을 경계한다. 덩치 큰 놈들이 나오면 내가 막아. 이기훈, 너는 그 쥐새끼 같은 재주로 저놈들 대화 좀 엿들을 수 있겠나? 형님, 저 잡히면 죽습니다. 안 잡히면 된다. 내가 군대에서 불명예 전역한 이유가 뭐였나? 관물대 뒤지는 거 아니었나? 이번엔 나라를 위해 한번 뒤져보자. 그날 밤 평택 시내의 가장 화려한 유흥가 황금룡의 번쩍이는 네온 사인 아래 차돌은 근처 공사장의 인부처럼 위장하고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황동규는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부처럼 주변을 맴돌았다. 날파리 이기훈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는 황금룡의 뒷문 쓰레기 하치장 쪽으로 접근했다. 그곳은 주방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주방 환풍구 근처에 몸을 숨기고 천유진이 특별 하사품이라며 던져준 소형 녹음기를 켰다. 군용은 아니었지만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최고 성능의 지향성 녹음기였다. 얼마나 지났을까? VIP 룸에서 새어나오는 고성과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아, 허 의원님. 아이고, 이런 누추한 곳까지. 조상팔의 목소리였다. 조이사 누추하다니. 이 술값이 얼만데. 처음 듣는 목소리. 중후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탐욕스러운 목소리였다. 그래서 그 시장 늙은이들은 정리가 좀 됐나? 그게 웬 깡패 새끼들이. 황동규라는 놈이. 아, 그런 버러지들 하나 처리 못하나. 조이사 정신 차려. 이번 블루파인 타워 건. 이거 그냥 쇼핑몰 짓는 거 아니잖아. 안 그래? 날파리의 손이 땀으로 축축해졌다. 조상팔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다. 물론입니다, 의원님. 그 윗분께서도 아주 만족하고 계십니다. 타워 최상층. 전망대 설계도 완벽합니다. 그래야지. 그 전망대에서 서해의 경치가 아주 잘 보여야 할 텐데. 안 그런가? 저기 회색 배들 떠다니는 거. 날파리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회색 배. 그것은 군함을 의미했다. 염려 마십시오. 이 함대 사령부가 아주 손바닥 보듯이 내려다 보일 겁니다. 그 자료값으로 우리 중국 투자자분들께서 아주 두둑하게 챙겨주신다고. 허허. 조용. 조이사. 말이 너무 많아. 허 의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아무튼 그 시장 늙은이들. 그리고 그 황동규라는 놈. 빨리 정리해. 더는 시간 못 끌어. 다음 주에 중국 투자자분들 직접 오시기로 했어. 그때까지 시장 땅 계약서 전부 받아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알았나? 예, 의원님. 하지만 만약 저항이 거세면 불이라도 내야지. 허 의원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어차피 낡은 시장 화재 보험금도 두둑하게 나올 테고 싹 다 태워버리면 반대할 늙은이들도 없겠지. 그렇게 해. 조이사. 예. 알겠습니다. 날파리 이기훈은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다. 이건 단순한 재개발 비리가 아니었다. 간첩, 매국, 그리고 방화살인 예고. 그는 녹음기를 끄고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창고로 돌아온 날파리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얘져 있었다. 형님, 형님, 이거, 우리 손을 떠났습니다. 황동규는 날파리가 떨리는 손으로 건넨 녹음기의 내용을 들었다. 들을수록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허 의원, 평택 지역구 국회의원 허영도, 중국 투자자, 이함대 사령부, 방화. 이게만도 못한 매국노 새끼들. 황동규의 입에서 거친 욕설이 터져 나왔다. 그의 분노는 조상팔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아버지가 목숨 바쳐 지킨 이 바다를, 이 땅을 돈 몇 푼에 팔아넘기려는 저 높으신 분에 대한 것이었다. 아버지. 그는 아버지가 왜 그 화염 속에서 조타기를 놓지 않았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사령관님께 당장. 차돌이 흥분해서 소리쳤다. 아니, 아직이다. 황동규가 그를 막았다. 이건 녹취다. 저놈들은 발뺌할 거다. 목소리만으로 어쩔 건데. 그는 천유진의 말을 떠올렸다. 증거를 모아라. 더 확실한 게 필요해. 저놈들이 저 중국 놈들이랑 만나는 현장. 그리고 그 설계도라는 거. 그걸 잡아야 해. 형님, 그게 어디 있는 줄 알고. 조상팔 사무실, 푸른솔 개발 사무실. 거기에 분명히 있다. 황동규의 눈이 맹수처럼 빛났다. 차돌, 넌 해병대 수색대에서 침투를 배웠다고 했지. 예, 형님. 이기훈, 넌 따는 거 잘한다고 했지. 예. 좋다. 이제 깡패가 아니라 진짜 특수부대가 될 시간이다. 저 독사둥지를 우리가 직접 턴다. 그 시각 해군 제2함대 사령관실. 천유진은 야간 작전 보고를 받고 있었다. 현재 시간부로 서해 NLL 인근 해역 중국 불법 조업 어선 30여 척 접근 중. 경고 통신 실시. 그녀는 모니터에 떠 있는 수많은 붉은 점들을 바라보았다. 단순한 불법 조업이 아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조직적이었고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했다. 그녀는 푸른솔 개발의 로고가 박힌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허영도, 그리고 중국. 그녀의 입가에 얼음장 같은 미소가 걸렸다. 시궁창 쥐새끼들인 줄 알았더니 나라를 파먹는 역적들이었군. 그녀는 비상벨을 눌렀다. 김진수 소령, 헌병 특임대, 전원 비상대기, 사복으로. 예, 사령관님. 무슨 일? 사령관 명령이다. 지금부터 여우 사냥을 시작한다. 그리고 우리 수호대 놈들이 미끼를 물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평택의 신도시. 푸른솔 개발의 사무실이 위치한 20층짜리 오피스텔 건물은 불이 대부분 꺼져 있었지만 19층의 사무실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다음 주 중국 투자자들의 방문을 앞두고 조상팔과 그 일당이 밤샘 작업을 하고 있었다. 건물 맞은편 버려진 상가 옥상. 황동규, 차돌, 날파리가 망원경으로 19층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들의 복장은 더 이상 배달부나 인부가 아니었다. 천유진이 보낸 검은색 작전복. 군용은 아니었지만 활동이 편하고 어둠에 녹아들기 좋은 옷이었다. 그들의 귀에는 소형 무전기가 꽂혀 있었다. 형님, 저기 경비가 너무 많습니다. 1층 로비에만 넷, 19층 사무실 입구에 둘. 날파리가 긴장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조상팔 그 새끼가 보통 내기가 아니야. 저놈들 그냥 경비가 아니야. 용역 깡패들이다. 전부. 황동규가 망원경에서 눈을 뗐다. 어떻게 합니까? 저길 뚫고 들어가라고요? 뚫는 게 아니다. 스며드는 거다. 차돌이 굵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건물의 외벽을 유심히 살피고 있었다. 19층이다. 외벽에 가스 배관이랑 청소용 곤돌라 레일이 있다. 해병대 유격 훈련대. 저런 거 타고 야간 침투 많이 했다. 미쳤어, 차돌 형님.
여긴 20층이라고요. 떨어지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이기훈. 황동규가 날파리의 어깨를 잡았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저기 19층 서버실이다. 설계도 원본이 거기에 있을 거다. 그걸 빼내와야 한다. 할 수 있겠나? 날파리는 사색이 되었다. 하지만 황동규의 눈을 보자 그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 눈은 더 이상 깡패 두목의 눈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으려는, 그리고 그들을 믿어준 한 여군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다는 결의에 찬 눈이었다. 하겠습니다. 그때 그들의 무전기에서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천유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그들 근처 위장한 군 지휘 차량 안에서 모든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황동규. 들리나? 예, 사령관님. 지금부터 너희는 통복수호대가 아니다. 이 함대 사령관 직속 비인가 첩보 부대다. 작전명 어둠 속의 빛. 목표는 하나. 푸른솔 개발의 불법 행위 및 국가 안보 위협 증거 확보다. 단 발각 시 나는 너희를 모른다. 모든 책임은 너희가 진다. 그래도 하겠나? 황동규는 망설이지 않았다. 필승. 임무 완수하겠습니다. 작전은 시작되었다. 차돌 박태수는 건물의 뒤편 가장 어두운 사각지대로 접근했다. 그는 마치 거대한 산짐승처럼 소리 없이 담을 넘었다. 그는 옥상으로 통하는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위에서부터 내려가며 경비의 시선을 분산시킬 계획이었다. 동시에 황동규와 날파리는 1층 로비를 통과해야 했다. 어이 잠깐. 로비 경비가 그들을 발견했다. 어디? 으억. 황동규는 대답 대신 UDT 교관에게 배운 대로 경비의 목덜미 급소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경비는 소리도 못 지르고 쓰러졌다. 남은 셋. 황동규와 날파리가 달려들었다. 날파리는 비록 싸움은 못했지만 천유진이 가르쳐준 대로 상대의 가장 약한 부분, 눈과 낭심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비명소리가 터져나오기 직전 황동규가 쓰러지는 경비의 입을 틀어막았다. 4명을 제압하는 데 걸린 시간 단 30초. 19층으로 간다. 그들은 비상계단을 향해 뛰었다. 그 시각 옥상에 도착한 차돌은 곤돌라 로프를 확보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20층 높이의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바람이 강하다. 그는 19층 창문 조상팔의 사무실 창가에 매달렸다. 안에서는 허영도 의원과 조상팔이 중국인으로 보이는 사내들과 화기애애하게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허 의원님, 이것이 이번에 저희가 드릴 선물입니다. 조상팔이 거대한 설계도를 펼쳤다. 블루파인 타워. 그리고 그 옆에 작게 그러나 선명하게 표시된 군사시설 조망 각도라는 글자. 차돌은 소형 카메라를 꺼내 그 광경을 촬영했다. 진입한다. 황동규와 날파리가 19층 복도에 도착했다. 사무실 입구를 지키던 2명의 용역이 그들을 발견했다. 뭐야 이 새끼들. 차돌. 황동규가 소리치는 동시에 19층 창문이 거대한 충격과 함께 박살났다. 으아. 차돌이 로프를 끊고 유리 파편과 함께 사무실 안으로 굴러들어왔다. 뭐야. 허영도와 조상팔이 경악했다. 저 새끼들. 황동규. 조상팔이 소리쳤다. 이기훈. 서버실. 황동규가 외쳤다. 날파리는 연기처럼 서버실로 사라졌다.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황동규와 차돌. 단 2명이 10여 명의 용역 깡패들과 맞섰다. 이것은 시장 잡배들의 싸움이 아니었다. 차돌은 해병대 수색대의 야수성을 폭발시켰다.
그는 책상을 집어 던져 방패로 삼고 달려드는 놈들의 관절을 부수며 길을 열었다. 황동규는 천유진에게 배운 UDT의 간결하고 치명적인 격투수를 사용했다. 그는 더 이상 주먹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았다.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적의 급소를 가격해 무력화시켰다. 저 새끼들 잡아. 죽여. 조상팔이 소리치며 권총을 꺼내들었다. 감히 내 밥줄을. 조이사. 진정해. 저놈들. 그냥 깡패가 아니야. 허영도가 겁에 질려 외쳤다. 시끄러. 조상팔이 황동규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탕. 형님. 차돌이 황동규를 밀치고 대신 총알을 어깨에 맞았다. 차돌. 황동규의 눈이 뒤집혔다. 그는 총을 다시 겨누는 조상팔을 향해 짐승처럼 달려들었다. 죽어. 탕. 황동규는 총알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UDT의 기본 철칙, 고통은 무시한다를 본능적으로 실행했다. 총알이 그의 팔을 스쳤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조상팔의 손목을 꺾어버렸다. 끄아악.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형님, 다 됐습니다. 날파리가 USB 하나를 들고 서버실에서 뛰쳐나왔다. 설계도 원본. 그리고 중국 놈들한테 돈 받은 장부까지. 좋아. 이제 퇴각. 황동규가 피를 흘리는 차도를 부축하려던 순간 모두 꼼짝 마. 사무실 문이 열리고 무장한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다. 그런데 그들의 선두에 선 것은 경찰이 아니었다. 새하얀 해군 정복. 어깨에 빛나는 2개의 별. 천유진 소장이었다. 그녀의 뒤에는 경찰이 아니라 검은색 정장을 입은 국군 방첩 사령부의 기무사 요원들과 헌병 특임대가 서 있었다. 허영도 의원. 천유진의 목소리는 사무실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킬 만큼 차가웠다. 국가보안법 위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그리고 외환죄 혐의로 현 시간부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라고? 내가 뭔데? 허영도가 발악했다. 나는 국회의원이다. 불체포 특권. 국회의원이 나라를 팔아먹어도 됩니까? 천유진이 그의 앞으로 걸어갔다. 당신이 팔아넘기려 한 그 서해 조망권.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내 부하 수천 명의 목숨값이야. 당신이 중국 놈들한테 받아 처먹은 그 돈. 내 부하들의 피값이라고. 그녀는 허영도의 넥타이를 잡아챘다. 앳된 얼굴의 여성이 거구의 국회의원을 끌어당겼다. 그리고 감히 내 수호대를 쐈어? 그녀의 눈은 서해에서 가장 깊고 차가운 심해의 그것이었다. 영린을 건드린 자를 향한 제독의 분노였다. 조상팔. 넌 살인 미수죄 추가다. 방첩사 요원들이 허영도와 조상팔 그리고 중국인 투자자들에게 수갑을 채웠다. 황동규, 차돌, 날파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된 채였다. 천유진은 그들 앞에 섰다. 그녀는 황동규가 손에 꽉 쥐고 있는 USB를 바라보았다. 임무 완수했군. 사령관님. 차돌이가. 황동규가 말을 잇지 못했다. 의무병. 천유진이 소리쳤다. 당장 치료해. 이들은 국가 영웅이다. 그녀는 피를 흘리는 차돌의 어깨를 지그시 누르며 말했다. 해병. 아픈가? 아닙니다. 해병은 이런 걸로 아프지 않습니다. 차돌은 고통 속에서도 웃어 보였다. 천유진은 황동규를 바라보았다. 그의 팔에 새겨진 용 문신이 찢어진 작전복 사이로 피와 함께 번져 있었다. 황동규, 너는 내 아버지를 뛰어넘었다. 내 아버지가 바다를 지켰다면 너는 그 바다를 지키는 심장을 지켜낸 거다. 그녀는 창밖,
이제 막동이 트기 시작하는 평택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이제 진짜 내가 할 일이 생겼다. 깡패가 아니라 수호자로서의 일. 그녀의 말은 시장을 지키는 것을 넘어 이 나라를 지키는 더 큰 싸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황동규의 개과천선은 이제 막 서막을 연 거대한 서사의 시작에 불과했다. 국군 평택병원, 민간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보안병동, 새벽녘의 총성은 한밤의 악몽처럼 도시의 소음 속으로 묻혔다. 하지만 그 총성이 남긴 흔적은 선명했다. 차돌 박태수의 어깨를 관통한 9mm 탄환은 그의 쇄골을 아슬아슬하게 비켜갔다. 군의관은 천운이라고 했다. 조금만 더 안쪽이었으면 폐가 찢어졌을 것이고 조금만 위였으면 경동맥이 끊겼을 터였다. 차돌은 진통제에 취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잠들어 있었다. 그의 거대한 몸집이 병원 침대 위에서 유난히 작아 보였다. 황동규는 팔에 붕대를 감은 채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날파리 이기우는 구석 의자에서 무릎 사이에 고개를 파묻고 있었다. 그들은 영웅이 되었지만 동시에 범법자였다. 불법 침입, 다수 폭행, 그리고 국가 기밀 탈취. 그들이 훔친 USB와 차돌이 촬영한 영상은 평택 지역구 국회의원 허영도와 푸른솔 개발이 중국의 한 기업형 스파이 조직과 결탁했음을 명백히 증명했다. 그들은 블루파인 타워라는 합법적인 개발 사업을 위장막 삼아 타워 최상층의 해군 제2함대 사령부의 모든 통신과 이동을 감청할 수 있는 정교한 도청 기지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평택항의 모든 군함 이동 경로, 잠수함의 출입항 패턴, 그리고 사령부의 지휘 통제 시스템 시사하기까지. 그것은 단순한 부패가 아니라 서해 전체의 안보를 송두리째 적의 손에 넘기는 매국이었다. 병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황동규가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다. 방첩 사령부의 검은 정장을 입은 요원들이 아니었다. 총각들. 박봉래 할머니였다. 그녀는 헌병의 부축을 받으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자기를 들고 서 있었다.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병원에 웬 군인들이. 할머니는 어젯밤 시장 상인들로부터 수호대 총각들이 나쁜 개발업자들 잡으러 갔다는 어렴풋한 소식만 들었을 뿐 그 거대한 실체는 알지 못했다. 황동쥐와 이유는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섰다. 할머니, 여긴 어쩐 일로? 어쩐 일은? 밥은 먹고 다녀야지.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었다. 따뜻한 쑥개떡과 식혜 한 통이었다. 아침에 군인 아저씨가 와서 여기로 오라더군. 우리 차돌이 총각은 괜찮은 게야?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황동규는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자신들이 지키려 했던 그 할머니가 도리어 총 맞은 부하를 걱정해 이곳까지 찾아온 것이었다. 날파리가 고개를 들었다. 그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할머니, 흐흐. 저희가, 울지 마, 이 사람아. 울지 마. 할머니는 날파리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나 들었어. 당신들이 우리 시장 지켜냈다고. 그 나쁜 놈들 다 잡혀갔다고. 맞지? 할머니는 쑥개떡 하나를 집어 황동규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거 어제 자네가 만들어준 좌판에서 처음 찐 떡이야. 어서 먹어. 자네가 우리 시장 전부를 살린 게야. 고맙네. 정말 고맙네, 총각. 황동규는 뜨거운 쑥개떡을 받아들었다. 그 떡의 온기가 어젯밤 총알이 스치고 지나간 팔의 통증보다, 그리고 지난 수십 년간 자신을 짓눌렀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보다 더 뜨거웠다. 그는 떡을 한 입 베어 물었다.
아버지의 바다 냄새가 났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지켜낸 사람들의 냄새가 났다. 그는 울지 않았다. 대신 무릎을 꿇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천유진 소장이었다. 그녀는 새하얀 정복이 아닌 짙은 남색의 해군 전투복 차림이었다. 전투 현장에서 막 복귀한 지휘관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박복래 할머니에게 가볍게 목례를 했다. 어르신, 이른 아침부터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이들은 잠시 군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헌병에게 눈짓했다. 어르신, 저희가 안전하게 댁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다시는 통복시장에 이런 험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이 함대의 모든 것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할머니는 천유진과 황동규를 번갈아 보더니 이내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사령관님, 우리 총각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저놈들, 이제 깡패 아니에요. 우리 시장의 영웅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 저에게는 대한민국의 영웅입니다. 할머니가 헌병의 부축을 받으며 병실을 나갔다. 병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천유진은 쑥개떡이 놓인 탁자를 바라보았다. 맛있어 보이나? 내 놈들이 지켜낸 맛이다. 그 맛, 평생 잊지 마라. 그녀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보고한다. 국회의원 허영도는 현장에서 체포, 국회 동의안이 가결되는 즉시 불체포 특권이 해제되고 군사법원으로 이첩된다. 죄목은 외환죄 및 군사기밀 누설죄. 사형까지 가능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조상팔 및 푸른솔 개발 임직원 전원, 국가보안법상 간첩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 중국 투자자들은 외교 문제로 비화되기 전 우리 방첩사와 국정원의 특별 면담을 거쳐 추방 조치됐다. 그들이 가져가려던 자료는 모두 회수했다. 그럼 시장은? 날파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블루파인 타워 개발 계획 전면 백지화. 통복시장은 평택시의 전통문화보존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다시는 그 누구도 그 땅을 함부로 넘볼 수 없을 거다.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 황동규는 긴장이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됩니까? 황동규가 물었다. 그들의 손에는 여전히 전과가 남아 있었다. 그리고 어젯밤의 범죄도. 천유진은 황동규 앞으로 다가갔다. 내 놈들은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 그녀는 손가락 하나를 폈다. 첫째, 법대로 처리한다. 내 놈들의 영웅적인 행위를 참작하여 불법 침입 및 폭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도. 전과가 하나 더 늘겠지. 그리고 조상팔 일당의 보복을 피해 평생 그림자처럼 숨어 살아야 할 거다. 그놈들의 동료들이 널 가만두지 않겠지. 그녀는 두 번째 손가락을 폈다. 둘째, 방첩사령부의 보호 관찰 대상이 된다. 내 놈들의 모든 신상 정보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감시받으며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간다. 아마 시장에서 짐이나 나르며 살 수 있겠지. 물론 내 놈들 전과는 그대로 남는다. 황동규, 차돌, 날파리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사령관님. 그리고 셋째. 천유진의 눈이 빛났다. 내 놈들의 그 전과와 그 재주를 이 나라를 위해 쓰는 거다. 예. 나는 서해 최전선을 지키는 검이다. 그녀는 창밖, 멀리 보이는 잿빛 군함들을 가리켰다. 내 검은 바다 위의 적들만 상대할 수 있다. 하지만
어젯밤 내놈들이 마주한 적들은 땅 밑 시궁창에 숨어 있었다. 허영도 같은 놈들, 조상팔 같은 놈들. 법과 제도의 뒤에 숨어 나라를 좀먹는 기생충들. 그녀는 황동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는 그런 시궁창을 청소할 방패가 필요하다. 법의 테두리 밖에서 군대가 직접 움직일 수 없는 그늘진 곳에서 내 눈과 귀와 주먹이 되어줄 자들. 저희더러 군인이 되라는 말씀이십니까? 차돌이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키며 물었다. 아니. 천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군인은 안 된다. 너희는 전과자다. 군대는 너희를 받아줄 수 없어. 나는 지금 이대로의 너희가 필요하다. 그녀는 날파리를 가리켰다. 나는 자물쇠를 따고 환풍구를 기어다니며 누구보다 빨리 정보를 빼돌릴 쥐새끼가 필요하다. 그녀는 차도를 가리켰다. 나는 내 부하들이 다치지 않도록 맨몸으로 총알을 막아설 돌덩이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녀는 황동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시궁창의 악취 속에서도 아버지의 명예와 쑥개떡의 가치를 잊지 않을 잠룡이 필요하다. 그들을 이끌 대장이.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전과를 지워주겠다는 달콤한 말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전과를 무기로 쓰라는 더 위험한 불길 속으로 뛰어들라는 명령이었다. 그것은 속죄의 기회이자 새로운 삶의 방식이었다. 내 놈들은 영원히 그림자 속에 있을 거다. 누구도 너희의 공을 알아주지 않을 거다. 어쩌면 어젯밤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지. 천유진이 황동규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하지만 내 놈들은 더 이상 깡패가 아니다. 내 놈들 아버지가 그러했듯 이 나라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수호자가 되는 거다. 어떠한가 황동규. 내 팔의 그 용. 이대로 시장 바닥에서 썩게 할 건가 아니면 이 나라의 바다를 품고 승천하게 할 건가. 황동규는 잠들어 있는 차도를 보았다. 자신을 위해 총을 맞은 동생. 그는 겁에 질려 있지만 경멸 대신 존경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날파리를 보았다. 그리고 그는 손에 든 쑥개떡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붕대를 감지하는 왼팔로 어설프지만 힘찬 거수경례를 붙였다. 필승. 황동규의 목소리는 더 이상 갈라지지 않았다. 수호대 대장 황동규. 사령관님의, 아니 교관님의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날파리가 황급히 일어나 경례를 붙였다. 차돌은 침대에 누운 채로 아픈 팔 대신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다. 천유진의 입가에 마침내 옅은 미소가 번졌다. 좋다. 환영한다. 대한민국 해군 제2함대 사령관 직속. 비인가 특수임무대. 코드네임 잠룡. 그녀는 병실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아, 그리고 그녀는 황동규의 붕대를 툭 쳤다. 내 놈들 셋. 오늘부로 통복시장 수호대는 공식 해산한다. 예. 대신 평택시에서 정식으로 발급한 통복시장 시설 관리 및 보안 용역 업체로 등록됐다. 축하하지. 이제 합법적인 사장님들이다. 그녀는 윙크를 보냈다. 시장은 낮에 지켜라. 밤에는 나와 함께 더 큰 바다를 지켜야 하니까. 이상. 철컥. 문이 닫혔다. 황동규, 차돌, 날파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내 세 사람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깡패도 군인도 아닌 그들만의 길이 열린 순간이었다. 몇 주 후 평택 통복시장은 완연한 가을 햇살 아래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찼다. 블루파인 타워의 악몽은 사라지고
시장 입구에는 평택시 전통문화보존구역 1호라는 현판이 자랑스럽게 걸렸다. 박복래 할머니의 좌판은 이제 통복떡집이라는 번듯한 가게가 되었다. 그 가게 앞에서 말끔한 검은색 정장 차림의 세 사내가 쑥개떡을 먹고 있었다. 차돌은 말끔히 나은 어깨를 으쓱였고 날파리는 깨끗한 셔츠를 입고 있었다. 황동규는 팔에 용 문신을 가리는 긴팔 셔츠를 입었지만 그 눈빛은 그 어떤 문신보다 강렬하게 빛났다. 아, 역시 할머니 떡이 최고야. 차돌이 우물거리며 말했다. 황 사장님, 오늘 저녁에 야간 방범 또 도시는 거죠? 생선 가게 주인이 웃으며 물었다. 황동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저희가 이 시장 수호대 아닙니까? 그때 황동규의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다. 그는 폰을 꺼내 들었다. 발신자 표시 제한. 짧은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해 있었다. 인천항. 붉은 용이 입항한다. 둥지에 쥐새끼가 너무 많다. 청소바람. 강철. 황동규는 쑥개떡의 마지막 한 입을 삼켰다. 그는 문자를 삭제하고 차돌과 날파리를 바라보았다. 얘들아, 떡 다 먹었으면 일하러 가자. 인천에 대청소할 게 좀 생겼단다. 세 사내는 시장의 따뜻한 햇살을 뒤로하고 검은색 승합차에 올랐다. 그들의 전쟁은, 그리고 천유진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서해의 파도는 오늘도 거칠었고 그 파도 아래에서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새로운 잠룡들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